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강병욱입니다. 예,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뭐 입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 경제학자들도 두 패로 나눠져 있죠. 한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더 극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표가 갈려가지고 증권사 쪽에서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죠. 증권사는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연구소 쪽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굉장히 좀 머리 아픈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로키움 하면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결자 해지라고 하는 말만큼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가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례적으로 과거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던 것이 바로 이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었거든요. 대공황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그 사례를 보시면은, 그러면 대충 그 앞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씩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입니다. 이건 뭐 이제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각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정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시장 전망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또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단편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 뭐 리먼 브라더스나 아니면 베어스턴스를 망하게 했고, 그리고 AIG도 좀 멍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좀 더 역사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1980년대에 이 경제학계에 일대적인 그 세대 교체가 이제 벌어집니다. 1970년대까지 경제학을 주도했던 케인즈주의자들이 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튼 프리드만이나 아니면 시카고 학파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를 지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보수주의자, 또 통화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무조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무조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지 고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이 잘 돼야지 이 경제가 전부 다 따뜻하게 온기가 찾아가는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 극대화. 근데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을 많이 늘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 좀 들리시나요? 예. 제가 원래 육성으로 해도 다 들리는데 오늘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모양인데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사실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시장에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줄이는 거는 이제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사회생활 하시지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임금의 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가 있고 또 계약직 문제가 있고 또 저기 그 아주 저급의 이런 저기 그 이제 그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주름 잡았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예산 삭감.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달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득에 굉장히 큰 이제 그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구조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가장 건전한 소득인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예. 근데 이제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그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걸 메우기 위해서 자산소득, 웰스 이펙트를 갖다가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데 이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소득이고 또 하나는 주식입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줍니다. 금리를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을 빌려라. 돈 빌려서 주식 사고 그리고 집을 사면 그러면 저기 그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저기 제가 직접 경험한 걸로 보면은 1987년에 저기 그 미국의 다우 지수가 저기 그 3,000포인트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뭐 15,000, 18,000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분명히 올라간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보세요. 8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소득이 그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근로소득의 부족 부분을 전부 다 메워주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경제에 저기 공헌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공헌한 게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우리 그 홍동영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그거죠. 잘 봐라.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느냐. 그게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냐. 돈이 많다는 거 하고 행복한 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저기 그 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소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줄고 부동산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대출 이제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프라임입니다. 그죠? 저기 그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 근데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한테 대출이 다 나갔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은 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계속 나가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이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자 수입이.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자 수입이 들어오지만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그 영업사원들도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무조건 대출 나가는 게 좋아요. 내가 괜히 그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이 안 나가면은 자기 인센티브가 깎이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라임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알타 A를 줬어요. 그리고 또 밀어내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누가 있냐면 서프라임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죠. 신용 불량자들. 근데 이제 양자가 이제 이해가 맞은 게 뭐냐면 영업사원들은 내가 대출을 주면은 저기 그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좋고 그 신용 불량자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사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집값 올라가면은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는 안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프라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 이제 벌어진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금융위기의 가장 큰 저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채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채냐?
가계부채의 문제예요. 그걸로 집 사고 그걸로 주식을 산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미국이 깜짝 놀라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5.75에서 제로금리예요. 지금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로금리는 뭐냐면 무조건 그냥 돈 갖다 쓰라고요. 돈 갖다 쓰라. 그리고 그 부실 금융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7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7천억 달러.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8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기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기 뉴스 보셨겠지만은 그 11월 2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오바마가 지금 3,5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요. 3,000억 달러는 지금 이제 감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이요. 영국도 금리 인하했습니다. 5%에서 0.5%로. 그리고 6천억 파운드를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원래 제로금리였습니다. 0.5에서 지금 0.1입니다. 0.1. 그리고 경기 부양에서 130조 엔이에요. 130조 엔이면 지금 환율로 보면은 뭐 1대 10만 보더라도 1,300조 원을 갖다 퍼본 겁니다.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서 2.25지만 5.25에서 2% 내리고 그리고 이제 9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돈 보세요. 151조 원, 추경으로 29조 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각국이 했던 정부의 조치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가계의 빚은 대신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가계의 빚은.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가계의 빚은 갚아주지 않고 금융기관과 그리고 기업에 있는 그 빚 이걸 이제 갚아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의 실질 가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의 실질 가치를 낮춰서 채무 상환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한테 정부가 이제 개인한테 돈을 바로 주지 못하니까 금융기관한테 돈을 먼저 줬거든요. 금융기관한테 돈을 먼저 줬는데 금융기관이 그걸 대출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주지 않고 뭘 하냐면 중앙은행에다 그냥 지준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지준으로 딱 맡겨놓으면 그 이자가 얼마냐면 그게 0.25입니다. 0.25. 그러니까 돈이 지금 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마감됐죠. 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거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동차 살 때 150만 원인가요? 그 중고차 팔고 신차를 사면은 150만 원인가 그 세부대줬죠. 그렇죠? 미국도 그거 했습니다. 미국도 그거 했고 또 미국은 거기다가 이제 주택이 문제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모기지증권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부실화가 생기게 되니까 뭘 해줬냐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3,500달러씩 세금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4월에 마감이 됐고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9월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조치를 했는데요. 이 조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골의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한 논평이 재밌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숙취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조치를 해준 게 그거예요. 빼가를 대박으로 부어준 거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다 점잖게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침에 해장술 드셔보셨습니까? 밤새 MT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막 죽겠잖아요. 숙취 때문에. 이때 정신이 제일 빨리 돌아오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아침 해장술입니다. 아침 해장술 딱 먹으면 금방 돌아와요. 컨디션이. 다만 이제 뭐가 망가집니까? 간이 망가지는 거죠. 간이. 저는 간간히 아침 해장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태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요 그림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경제생활 할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제 경제가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업은 늘 자금의 수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월급이나 저축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한테 시설투자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은 이거 가지고 건물 사고 기계 사고 해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게한테
다시 이제 그 소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 여기 기업과 가계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하고요. 이 민간 경제가 깨지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다시 가계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잘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경제가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 가계가 돈이 없어요. 가계가 지금 저기 뭐 물론 그 돈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가계 부채가 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저기 원리금 갚기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오늘 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민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월급을 가지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사람들을 해지 투자자라고 합니다. 해지 투자자. 그리고 월급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가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늦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투기적인 차입자라 그래요. 투기적인 차입자. 근데 월급을 가지고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폰지 차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기 그 민생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저기 제일 잘 가는 데가 어디냐면 영등포 시장입니다. 영등포 시장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니까 여의도는요. 별로 맛있는 데가 없어요. 줄도 많이 서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영등포 시장에 가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업종이 바뀝니다. 문 닫고 간판 새로 하고, 문 닫고 간판 새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나 이게 이 내수 소비가 죽어 있는지. 근데 그건 가게들이 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전부 다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기업들이 꼭 들고 있습니다. 꼭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수백조 원 이상의 그 현금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HP가 저기 그 스리파라고 하는 저기 그 스토리지 업체를 이제 테이크오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 가지고. 근데 이런 저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경제 분명히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신문 봐도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우리 경제 좋아진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바로 제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이 저기 절대적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기아차,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유화업종도 호남석유, 또 여기 하나케미칼 이런 저기 제조업과 수출 기반으로 한 제조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제의 70%가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재고를 확 줄여놨었어요.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재고를 딱 줄여놨다가 보니까 이제 막 세금 보전 나오고 돈 풀어주고 하니까 재고를 올려야 돼요. 이게 리스타킹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타킹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공장 가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야 경제가 살아나나 보다 하고 그때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저기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입니다. 돈의 힘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풀었던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알아요. 그림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삼성, 현대, 그다음에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저기 이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좋아지는 원인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지원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딱 끝내지잖아요. 이제 가끔씩 그런 게 보여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까지 그 세금 보조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괜찮았습니다. 거래도 잘 되고 부동산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좀 저기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딱 저기 4월에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민간에서 저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서서히. 그러니까 또 돈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저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도 문제입니다. 고용도 지금 저기 최근에 보니까 엊그저께 나온 저기 미국의 지표를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고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고용도 보면은 실제로 돈 많이 주는 그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제조업체들, 제조업체들은 보면은 정규직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제 뭐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그 삼성전자 정규직의 평균 근무 연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7년 반입니다. 물론 여기는 생산직 그 여직원도 있고 이게 평균이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만큼 그 정규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그 우리는 전부 다 그 비정규직이죠. 요즘에 뭐 청백전 아닙니까? 청백전. 청백전 뭡니까? 청년 백수 전성시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제대로 생산 설비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것은 그 독일밖에 없습니다. 독일밖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죠. 클럽메드입니다. 클럽메드. 클럽메드 뭐는지 아시죠? 전부 다 휴양소예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애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답답한 그런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여기 이제 50이, 여기 이제 여기 50이 기준선이에요. 50이 기준선인데 보십시오. 2008년, 200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꺾어져서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이 바로 말씀드렸던 리스타킹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추세는 꺾어진 추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더블 딥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니까는 자꾸 돈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잘 안 갈 겁니다. 잘 안 가지만 힘은 빠진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지난 그 목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경기 보고서 베이지북의 내용입니다. 베이지북의 내용이다.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건설 지출이에요. 집 짓고 그렇죠? 집 짓고 그 부동산 그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건설 지출 보십시오. 그냥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있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 지출 지금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 그 비주택,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미국에서 지출이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요건 뭐냐면 이제 주택 매매입니다. 주택 매매인데요. 요 빨간 게 뭐냐면 이게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파란 선이 바로 이제 기존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 차압당한 이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좋아져야 되냐면 이 파란색이 반등을 해야 돼요. 기존 주택의 그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이 전부 다 다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신규 주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주택의 재고가 소진되고 지금 기존 주택의 재고가 다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개월 수로면 그 12.5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도 좀 그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주택은 한 11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좀 이 모기지와 관련되는 문제들도 다 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내구재입니다.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냉장고, 에어컨 이런 그 물건들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소비가 확 줄었어요. 소비가 확 줄어들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 이제 세금 보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체되고 있다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생활 필수품, 그 생필품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나타난다. 하지만 불효불급하지 않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그걸로 보셔야 되겠고. 여기 소비자 신용입니다.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카드 쓰고 그렇죠? 카드 쓰고 빚 내고 또 이게 또 뭡니까 할부하고.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들어요. 소비자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지금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축을.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FRB의 지준이에요. 그 초과 지준입니다. 액세스 지준이에요. 초과 지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이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넣어야 되는 지준율이 있어요. 그렇죠? 지준율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집어넣는다 겁니다.
더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출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대출 주고 그다음에 가계에 대출을 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은행부터 지금 돈을 꼭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보니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제로 금리지만 그냥 거기에다 대놓고 받는 것이 뭐 0.25, 저기 그 금리로 보면 0.25씩 받는 게 훨씬 낫다 그겁니다.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FRB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초과 지준에 대해서 저기 그 금리를 주지 않겠다. 그런 저기 그 조치를 좀 취하려고 지금 저기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을 좀 하나씩 좀 그 보면요. 아무튼 부채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를 해서 소비 여력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소비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쓰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유동성을 확 늘려놓으니까 문제는 이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사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하고 그걸로 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소비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급선무인데 뭐냐면 이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와서 다시 웰스 팩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저기 이 부채 구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요건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용 위험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게에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소금융 햇살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 좀 전방을 그 결론적으로 해드리면요. 결론은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보면 보세요. 경기 상황을 보면은 주가가 서서히 떨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풀린 그 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 이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180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2000포인트 가던 2200이 가던 2500이 가던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돈이 언제 빠지느냐? 세계적인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은 돈이 빠질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긴 한데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돈의 속성이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수시죠. 예, 금은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움직일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의 달러입니다. 근데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 이자를 안 주니까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국채가 저기 10년물이 금리가 얼마냐면 2.6%입니다. 2.6%예요. 이 얘기 뭐냐면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JP 모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간이 이제 올해 중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5.5%까지 올라갈 걸로 연초에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2.6%로 떨어지고 나니까 JP 모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경기가 나쁘면은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경기가 좋다 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 피그스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재정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재정위기가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생각해 보면 유럽이 나쁘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갑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싹 돈이 풀려 나와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위험자산 선호.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요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계속해서 이게 점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존주택의 재고가 줄어듭니다. 기존주택. 그리고 기존주택의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라야 돼요. 가격이. 그 다음에 신규주택 매매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이.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줘야 됩니다. 주택 가격은 뭘 봐야 되냐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매월 발표됩니다. 매월. 그다음에 고용이 늘어야죠. 고용 늘고 늘어난 고용으로부터 소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때는 아주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일단 뭐 진짜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아무거나. 근데 지금은 첫 번째 1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번부터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답답한 거죠. 예. 제일 답답한 사람은 접니다. 예. 제가 제일 답답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S&P 500 지수인데요. 이게 저기 그 1928년부터죠. 예. 일별 데이터입니다. S&P 500 지수예요. S&P 500이 쭉 올라가고 여기 정점이 뭐냐면 1929년 10월 24일입니다. 이게 저기 그 대공황이 시작된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하죠, 그렇죠? 급락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에코버블이라고 합니다. 에코버블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조금 전에 보셨듯이 금리 내리고 돈을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집어넣어 주니까 그 돈의 유동성에 힘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에코버블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냐면 1932년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반등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 하락폭의 70% 정도까지는 반등하더라. 뭘 가지고? 에코버블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합니다. 예.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우지수의 그 월별 차트입니다. 월별 차트인데 14,000포인트에서 서프라임 맞았습니다. 그리고 7,000포인트까지 반토막 났었죠. 그리고 다시 1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7,000 빠지고 4,000 올라왔으니까는 뭐 5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렇죠? 네. 돼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는 2,085포인트에서 찍고 900포인트 잠깐 갔다가 800포인트, 900포인트 갔다가 지금 1,800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에는 글로벌적인 그 경제 위기에서 승자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되게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요타, 혼다, 이런 그 일본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이 좀 넘어지니까, 그죠? 넘어지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저기 그 6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5위로 올라왔어요. 5위로. 근데 판매량은 사실 줄었어요. 판매량은 줄고 있는데 근데 시장 점유율은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 파워를 가지고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저기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도 사실 보면 뭐 저기 그렇게 승자로 살아남는 저기 기업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사러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산 거 뭐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그렇죠. 삼성 전기,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런 거죠. 자, 하반기 그 증시 전망 뭐 해드려야죠. 해드리는데 뭐 미리 저기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려놓고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만은 지금은 저기 대공황 시기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대공황 시기에는 이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금본위 제도.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화를 증발하려면은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물론 저기 그 통화의 금하고의 교환 비율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마음대로 풀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풀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짝 올랐다가 싹 꺾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그 1970년대 이후에 신용화폐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우리는 뭐 아닐 테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잘못하면 요즘 안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기 그래 경기 꺾어지기만 해봐라. 우리 윤정기 돌리겠다 겁니다. 윤정기 돌려가지고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 때 봤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저기 금방 내려오는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버블이 서서히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보면은 우리 왜 저기 그저 어디입니까? 옛날에 저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요.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죠? 빠따를 맞는데 순서를 기다리면서 빨리 맞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앞에 100명 정도 서 있으면은 그냥 가슴이 다 타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게 가장 큰 제 고민입니다. 지금 고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요. 문제는 이제 선진국 경기는 안 좋습니다. 선진국 경기는 안 좋은데 이머징 마켓은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중국이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중국 전문가들은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데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GDP 총량으로 보면은 올해 G2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수로 나눠보면, 그렇죠? 머릿수로 나눠보면은 중국의 1인당 GDP는 한 3,8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어디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S나 막 사댈지 모르겠지만 중국 애들은 그런 기능 없는 거. 그냥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메라 안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중저가 폰. 그러니까 이제 바게닝 파워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그랜저, 그렇죠? 그 다음에 소나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중국에는 그거 못 팔죠. 아반떼, 그 밑에 있는 거, 이런 걸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은 공장, 제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주체들,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경제 주체들 간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인구의 20%는 인플레이션을 즐기고 있고 나머지 80%는 세그플레이션 때문에 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돈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뭐 시비 걸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돈을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즐겨야죠, 뭐. 올라가는 건 즐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야구할 때 보면은 타석에 들어설 때 엉덩이 좀 빼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엉덩이 좀 빼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위기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콜로케움에 와가지고 제가 뭐 약상사도 아니고 하지만 증권회사 전광판에 아무거나 던져가지고 꽂히는 거 사도 됩니다 하는 날이 빨리 오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초기 화면 그림이 멋있죠. 일부 디자인한 그림인데요. 아마 그 길이 보이는데 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원하는 부동산, 원하는 투자, 성공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하고 나서 질문 있으신 분 몇 분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경매 투자 전망을 주제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세종사이버대에서도 그 요청을 그렇게 했었던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경매 시장이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매 시장이 상당히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는 좋지는 않은데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는 내 집 마련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볼 만한 그런 기회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경매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왜 안 좋은가 그런 거를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좀 더 큰 시각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지금의 경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이런 상황이다. 그럼 경매 쪽에는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떤 투자 전망을 예측하면서 시장 흐름을 파악해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매 물건, 우리가 이제 경매 시장을 보는 척도라든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의 첫 번째 지표가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증감 추이예요. 뭐 그래프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경매 물건이 경매 정보 업체에서 또 유관 기관에서 경매 물건에 대한 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렇게 불과 많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요. 2000년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경매 정보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정보 사업을 진행을 했던 시점이 바로 1998년 정도, 97년도 외환위기 발생하고 나서 이후에 98년부터 경매 관련된 업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경매들이 집계 시작하면서 2000년대부터 제대로 된 경매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누적이 되면서 2000년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프에는 이제 2002년부터 담아왔죠. 근데 2000년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54만 건 정도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때는 이제 경매 물건이 뭐 서민형이고 주거님이 뭡니까 기업형이고 할 것 없이 중소형, 뭐 중대형, 뭐 빌딩, 공장 이런 모든 뭐 예외 없이 뭐 거의 경매 시장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는. 그래서 거의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스갯소리로 한 집 건너 하나씩 경매에 당한 그런 물건들이 나왔던 시점이 2000년도라고 보여지는데, 2000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고 금리도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매 물건들이 많이 급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02년도, 2003년도에 강남권 5개 저밀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일반 시장에서 경매 물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일반 시장에 매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없어요. 가격 계속 자금이라면 뭐 몇천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물들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그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경매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점도 바로 2002년도라고 보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경매 시장에 또 획기적인 선을 긋는 그런 법이 하나 그때 2002년도에 제정이 되는 게 또 민사집행법입니다. 그전에는 경매 제도를 관장했던 법이 민사소송법 내 강제집행편 안에서 경매가 다뤄졌지만은 2002년도 7월 1일 날, 1월 달에 제정은 됐죠. 시행이 된 게 바로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매의 대중화 시대가 2002년도에 열렸던 시점이고요. 그때 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일반 시장에서 매물 찾기 어려우니까 경매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또 2002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경매 물건들이 급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도, 2003년도에 50만 건 이상 넘었던 물건들이 30만 건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거의 60%까지 각 물건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도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쟁률도 높았죠.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매 대중화라는 그런 어떤 게 길도 열어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매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횟수도 많고, 또 뭐 하루가 멀다 고 가격이 뛰다 보니까는 경매 시장에 나왔던 물건마저도 다시 회수되거나 취하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시점이 바로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 그때도 그 경매 시장에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폭등을 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 어떤 인기가 많았었고 물건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물건이 급감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이거 웬걸 경기가 회복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거예요. 사실상 3%대 저성장, 뭐 지금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보겠지만은 3%, 4%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대신에 실물 경기는 그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금리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 시장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실물 경기에 위축이 돼요. 실물 경기, 금리 이런 요인들이 경매 물건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축인 체감하는 실물 경기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한동안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2000년대에 물건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랬지 않았어요? 경매 물건만이 아니라 일반 매물도 많았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주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 빼고는 거의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 매매 대신에 전세 수요만 상당히 많이 올랐던 시점, 가격이 급등했던 시점이 바로 2000년, 2001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매매가는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전세가, 뭐 연립, 다세대,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허물고 연립 다세대 한 동짜리 또는 빌라트 졌던 시점. 그래서 연립 다세대라든가 또는 빌라트가 공급이 일시적으로 집중이 됐던 시점이 바로 2000년도, 2001년도예요. 그러면 그 2000년도, 2001년도에 그 많은 단독주택이 헐어지면서 또는 여러분들 뭐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종상향이 이루어졌던 시점도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한 7월 정도에 일반 주거 지역이 기존에는 뭡니까 그 용적률이 다 300% 정도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종이 세분화되고 나서 일반 주거 지역이 1종하고 2종, 3종으로 세분화되고 나서는 1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 2종은 200%, 3종은 250%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시점이 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 하나는 임대 수요, 하나는 종의 세분화, 일반 주거 지역의 세분화를 그 기회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또는 임대했던 수요가 있었던 그 시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허물고 연립 다세대 또는 한 동짜리 빌라트를 졌던 대거 공급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임대였죠. 분양은 안 됐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 안 되고 나중에 임대가 돼도 임대 만기가 되면은 그 뭐 제대로 임대가 되고 해야지 되지만 공급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실도 많고 뭐 빌라 한 동짜리 전체가 임대가 안 되거나 분양이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이 바로 2004년도, 2005년도입니다. 그때가 어찌됐든 그 물건들이 결국은 시중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왔던 시점이 바로 2004년도, 2005년도예요. 그럼 보시면은 물건이 급감하고 시장이 괜찮았고 2002년도, 2003년도 재건축 바람이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호황을 보였다가 실물 경기 위축에 그리고 그간에 공급이 됐던 대규모 연립 다세대 물량들이 죄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30만 건까지 물건이 줄었던 경매 물건이 48만 6천 건, 뭐 46만 건까지 이어집니다. 그 시점이 2005년도예요.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 특히나 연립 다세대 물량이 밀집이 돼 있었던 지역들이 강서 화곡동이라든지 인천, 부천 이런 지역들이죠. 그 지역들은 그때 한번 진짜 뭐 저도 바빴죠. 그때는 뭐 연립 다세대 지역 물건 나오는 거 뭐 현장 가서 경매 나온 이유 또 세입자들 인터뷰하면서 언론이라든지 TV에 인터뷰 중계하기 바빴었으니까요. 근데 자 그렇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경기가 안 좋지만은 금리는 낮다라는 거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 그러면서 서민형 물건들, 가계형 물건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외환위기하고 2004년, 2005년도하고 물건의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다는 얘기죠. 외환위기 때는 서민형, 기업형, 가계형 할 것 없이 모두 다 경매 나왔지만은 2004년도, 2005년도 경매 물건의 중심은 연립 다세대였다는 얘기죠. 근데 연립 다세대가 경매 투자에 있어서 그 전에는 거의 금기시됐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임대사업용이면 모를까 또는 전세 사는 것이면 모를까 그 물건을 취득해서 매입해서 경매를 갖다가 취득하거나 또 일반 매입해서 투자 용도로 하기에는 적어도 2005년도까지는 거의 금기시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연립 다세대였습니다. 자, 그런 연립 다세대가
어떻게 그렇게 상종가를 치고, 진짜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간에 그런 어떤 물건들이 금세 소진이 될 수 있었냐 이겁니다. 2005년도 그렇게 많았던 물건이 2006년 지나면서 또 2007년, 2008년도까지 다시 2002년, 2003년도 정도까지 물량까지 30만 건, 31만 건 정도까지 물건이 급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많이 시장에 나왔던 연립 다세대 물건이 폭등하고 주가가 그냥 뭐 아파트 이상으로 폭등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2005년도까지 없었던 연립 다세대의 어떤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종목이 그 이유가 바로 뉴타운 사업이라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바로 2006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똑같은 논리, 2002년도, 2003년도처럼 똑같은 아파트가 소진이 됐던 건 똑같은 논리로 연립 다세대가 일반 시장에서 매물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분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죠? 매물 나왔던 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소비자들이 일반 시장에서 매물을 못 찾다 보니까는 경매 시장에서 연립 다세대를 경매로 찾고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요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점이 바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 적어도 2008년도 하반기 금융위기가 있기 이전에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연립 다세대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이상의 어떤 그 황금성도 띄게 됐고 또 아파트 이상의 투자 차익도 분명히 누릴 수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 아파트가 한 90% 이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 낙찰가율이 110%였어요. 110%라는 거는 경매로 한 1억짜리가 경매 나오면은 처음 경매 나오고 1억 감정이 돼서 나오면 1억 1,000만 원 정도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뭐 물건에 따라서는 뭐 130%, 140%짜리 나왔었죠. 그러면서 입찰 경쟁률 자체도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 그 시점에는 어떻게 몇 명? 하나 경매 나올 때마다 특히나 재개발에 뉴타운 호재가 있는 지역에 경매 나올 때마다 30명, 40명, 심지어 100명, 120명까지 경쟁이 붙었던 시점이 바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어느 시장이든 간에 급격히 위축이 됐죠. 아파트든 연립 다세대든 또 특히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워낙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고 지분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해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뭐 월별로 해보니까 한 70%까지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연립 다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008년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시장이 지금 계속 안 좋죠. 지금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반짝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더불어서 조금은 살아나다가 다시 지금 좀 위축이 된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경매 물건이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큰 증가폭은 아니지만 계속 서서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2008년보다는 몇만 건 더 늘어난 33만 한 7천 건 정도까지 경매 물건이 늘어났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월별로 보면은 물건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 정도로 계속 위축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월별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8월 최종 지난 8월 말 집계한 거를 보면 서울 지역은 조금은 좀 뭐 하락은 했지만은 뭐 수도권이나 전국 전체적으로 경매 물건이 조금 더 증가를 해서 그래프도 보면은 조금 완만하게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기조는 지금도 2004년도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수준 비슷하게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물 경기가 뭐 외형적인 경제 성장은 뭐 6%, 7%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의 주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러한 외형적인 경제 성장의 어떤 그 수혜가
실물 경기의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서민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더 이 회복이 더디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말 집계를 해보면 경매 물건이 한 35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당초 이제 올 초 예측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물건들이 생각보다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사상 최저의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지금 2.25%지만 엊그제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보유 여력 내지 여지가 더 예년하고 비할 데 없이 좀 많아졌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있는 상황이죠. 일반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줄다리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매 시장이 예전에는 뭐 일반 시장의 후행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요즘에는 거의 동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동향, 흐름이 즉각 경매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2009년까지 보면은 2007년도 뭐 2008년도 어느 정도 정점을 이뤘다가 다시 2009년도에 지금 뭐 한 물건당이 경쟁률이라는 거는 입찰 경리 한 물건당의 평균 경쟁 입찰자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5명 정도가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한 4명, 4.8명 정도가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3명, 4명, 5명 경쟁 내가 뿌리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입찰을 경매 모든 물건 뭐 30만 건 한 해 나온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30만 건이 다 낙찰될 물건은 아닌데 낙찰률이 30%라 그러면 한 해가 한 3만 건 정도가 아니구나. 30%라 그러면은 9만 건 정도가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그 9만 건의 건당 평균 모든 뭐 공장이 됐든 토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그런 모든 물건의 평균적인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는 권리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임대차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건 상태가 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물건도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해서 낙찰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은 그런 문제가 없이 또 뭐 투자 가치가 있거나 뭐 진짜 눈으로 봤어도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줬던 물건들은 뭐 10대 1, 뭐 또 재개발, 재건축, 뭐 또는 뉴타운에 대한 호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10대, 20대 1, 뭐 이렇게 물건들이 몰리고, 입찰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평균을 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5.4대 1, 뭐 6. 몇 대 1 이렇게 가는 것들이 평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낮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월별로도 보시면은 지금 뭐 올해 2월 반짝 상승을 했다가 사실상 올해 2월 정도가 올해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월까지는 재작년에 2008년도 하반기에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상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타격을 입었었죠. 그러다가 의외로 뭐 그 금융위기가 뭐 빨리 벗어나면서 2009년 2월부터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9월 정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죠. 작년 9월까지.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 정부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초기에는 뭐 규제를 무진장 완화해서 해왔지만은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조로 이렇게 기본 방침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작년 9월부터 대출 규제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9월부터 10월 뭐 DTI 규제를 뭐 그 수도권으로 확대를 하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올해 2월까지는 나름대로의 선방을 했던 이유가
올해 2월까지 분양시장이든 뭐 어떤 미분양이든 간에 나름대로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2월 11일까지. 그래서 뭐 이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은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에 대한 또는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수도권 같은 경우 70%, 60인가요? 60% 그리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 과밀 억제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한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아울러져서 펼쳐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그에 대한 영향을 입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은 살아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2월까지라고 보여지는데 더불어서 경매 시장도 2월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몰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2월이 지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일몰 시장이 지나버리고 수도권에는 어떤 분양 시장이든 뭐 주택 시장이든 더 이상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정책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입찰자들도 떨어지기 시작했던, 여기 감소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경매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그런 요인들하고도 뭐 어느 정도 맞물려 가긴 하겠지만, 경매 투자의 가장 근원적인 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가격을 싸게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입찰자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은 더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요즘 법원의 경매 시장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는 처음 경매에 나오자마자 낙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 이상 유찰이 되는 거는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번 이상 유찰이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러한 가격 경쟁력이 경매 시장에서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고 또 입찰자들도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한 가지 경매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매 물건 자체가 적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데 한도가 있고 입찰자는 많아지고 시장이 호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입찰자는 몰리고 있지만 시장이 앞서있을 때 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낙찰가율, 입찰가를 공격적으로 써내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낙찰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매시장, 왜냐하면 예전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또 외환위기 때 일반 시장이 안 좋으면 경매시장은 그만큼 더 어떤 혹이다라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어떤 그 입찰자들이 경매시장으로 조금 아직은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8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월 같은 경우에도 그 추이가 이어진다 그러면 입찰자들은 더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책에 대한 8.29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대책에 대한 효과가 아직 미흡하고 아직 지금 관망하는 기간, 대책이 시장에 나와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간도 필요하고 또 추석이라는 같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약간의 소강 상태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낙찰가율 측면에서 한번 보죠.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자체가 2008년도 이후에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매수세나 또는 경매 시장에서의 그 낙찰가율이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상 진짜 처음이라 할 만큼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지금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08년도 이제 이후에 보면은 2007년도, 2006년도에 돼 있지만은 200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최근에 이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낙찰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별로 보면 여기에 대한 추이가 더 크게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2002년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붐을 타고 지금 낙찰가율이 상당히 폭등했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2008년 적어도 상반기까지 연립 다세대에 대한 낙찰가율, 낙찰가 인기에 힘입어서 낙찰가율이 상승을 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에 일반 매매 시장이나 경매 시장이나 투자자가 상당히 어떤 투자 또 공격 가격에 대한 그 느낌 또는 그 입찰가에 대한 그런 접근 측면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도 보시면은 지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건 평균 낙찰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장이니 숙박시설이니 토지, 아파트 15세대 단독주택, 상가 이런 모든 종목을 다 어우른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1%, 2% 차이는 사실상 인기가 있고 없고의 그 물건에 따라서 또는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정점 시점에 지금 4월 달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71.99% 정점을 이룬 이후에 지금 계속 4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8월 달에 평균 낙찰가율이 전국적으로든 서울이든 수도권이 최다 60%대입니다. 그죠? 그럼 서울 평균 같은 경우도 지금 69.89%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매 시장에서도 일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입찰가들이 낙찰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공격적인 그런 입찰가를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서울 지역의 물건, 낙찰가율도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서울 지역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렇게 몰려가잖아요. 경매시장도 평균 낙찰가율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아울러 볼 때에도 서울 지역이 낙찰가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 이런 식으로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은 역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 지역이 그만큼 투자 유망한 물건들이 많이 있고 투자 차익이라든지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서울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타 올해 또는 작년까지 나타났던 그런 경매 시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투자 패턴이 기존에는 중대형, 대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많이 발할 수 있고 또 가격 상승력도 워낙 컸기 때문에 중대형 투자를 그전에는 몰입을 했었지만은 갈수록 중소형 투자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중소형 아파트라든지 또 낙찰가율이 중대형보다는 더 상승을 안정적으로 높다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경매 시장에서도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낙찰가율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 그간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쪽에 어떤 투자를 상당히 선호하고 그로 인한 나름대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많았었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주거용에서보다는 나름대로 임대 수익을 바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가 워낙 규제도 심하고 또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주거용이 또 그간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는 상품이 주거용이라고 하물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반 부동산 주거용 시세 차익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노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안정적으로 금리의 한 2배 이상 7%에서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한 12%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연립 다세대 낙찰가율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수도권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상회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도 87%대로 80%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달 7월부터는 70%대로 떨어질 정도로 연립 다세대가 그만큼 낙찰가율이 지금 폭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연립 다세대가 아직도 인기는 있어요. 경쟁률도 보면 아파트 못지않게 지금 가고 있지만 그거는 확실한 개발 호재,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호재가 있는 그런 물건 그러면서 가격이 좀 낮은 것들,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반지하 연립 이런 것들이죠. 지상 연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분 가격이 이렇게 저평가됐다고 해도 상당히
큰 폭의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분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워낙 그 지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투자했던 경매로 받았던 금액 이상으로 2배 이상으로 부담금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재개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낙찰 받고 나서 물건을 포기하는 거, 물론 재개발 뉴타운 호재가 있다 그래서 덥석이 낙찰을 받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죠. 사실상 또 조합 사무실 찾아가 보고 관리처분 가격 알아보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금액 이상으로 입주자 부담금, 조합원 부담금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감당을 할 수 없고 결국은 대금 납부를 못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연립다세대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재건축, 주상복합, 중대형 낙찰가율이 저조하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보다는 이제 중대형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그로 인해서 낙찰가율 자체도 경매 나오는 물건들도 2회 또는 3회 이상 심지어 유찰이 되는 물건의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이거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분양 결과 또 청약 결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중소형은 뭐 1순위에서 다 마감을 하고 있지만 중대형 같은 경우는 2순위, 3순위에서 다 마감을 못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일반 시장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반 이 시장에서는 안 팔리지만 미분양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겠지만은 경매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시점이면 3회 유찰, 2회 유찰 이상 해서 그 정도면은 분명히 또 낙찰 받아가는 그런 부류는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미해결, 또 영구히 낙찰되지 않는 물건 남는 그런 경매 물건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또 권리라든지 임대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매물건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2%대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쿠픽스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하려면은 4점 후반대 정도. 이번 8.29 대책에서 기금 지원한다는 대출금리가 물론 고정금리긴 하지만 5.2%입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이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경매 물건에 대한 이 또 부동산 보유자들의 어떤 보유 의지가 아직도 상쇄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정책 패턴이 당초에는 완화해서 규제 완화해서 DTI 작년 하반기부터 DTI LTV 강화해서 강화 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최근에 DTI 규제를 또 손을 댔죠. 완화하는 쪽으로. 물론 뭐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정 부분에 한해서 또 3월 말까지만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지만 다시금 정책 방향이 완화 쪽으로 흐른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한 번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또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경매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매물들이 다시 취하되거나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뭐 정책이 모든 걸 다 받쳐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기회 그런 차원에서 경매 물건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매가 같은 경우가 계속 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어느 정도 매매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시장을 보였다가 2008년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2008년 9월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상륙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상당히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꺾였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큰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았었죠. 그 영향이. 그래서 다시 경기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하면서 작년 2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9월까지 반짝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9월까지 상승하게 되는 데에서 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그 어떤 기존의 기조를 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게 9월 달에 DTI 강남권에서 40%만 적용되고 있었던 DTI를 서울 수도권에 확대했던 시점이 9월이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DTI를 수도권까지 확대를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는 10월 달 들어서 1금융권에서 벗어나서 2금융권까지 DTI를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지금 다시금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그 흐름상으로 그 중간중간에 조금 반등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현재까지 주택시장이 또는 경매시장이 썩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업계에서든 또는 건설사에서는 골면 소리들이 많았었죠. 시장 너무 이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진짜 못 살겠다. 규제 좀 풀어달라. 해서 나왔던 게 바로 8.29 대책입니다. 전세가 동향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8.29 대책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8.29 대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8.29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은 8.29 대책에 앞서서 4월 23일에도 일정 부분의 경기를 부양하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떠받치려는 어떤 대책들이 나왔었어요. 4.23 대책에서도. 근데 4.23 대책이 워낙 어떤 표면적인 형식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그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오히려 더 하락세가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해서 8.29 대책이 나왔었는데 8.29 대책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나오긴 했어요. 뭐냐면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DTI였습니다. DTI 규제를 기존에 서울 같은 강남권 40%, 서울은 50%, 수도권은 60% DTI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DTI를 완화를 해도 지역별로 한 10% 정도, 5 내지 10% 정도 상향하는 걸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의외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는 하긴 했지만은, 아예 DTI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죠. 이 3월 말까지. 그렇지만은, DTI가 전면적으로 폐지됐지만 모든 계층, 모든 수요층에게 모두 다 푼 건 아닙니다. 그 DTI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DTI를 3월 말까지 그것도 한시적으로 풀었던 거고요. 또 그 주택 규모도 9억 원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또 그전에 이제 기금 지원도 물론 정책 자금에서 1조 원 정도로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하는 경우에 또는 입주를 위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를 해야지. 요즘 입주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팔고 입주를 해야지 되는데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사는 입장, 그런 사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한도, 주택기금 1조 원 한도에서 2억 원까지 5.2%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 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4천만 원 소득 4천만 원 이하, 신규 입주를 위한 그런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소득 제한을 돋보였어요.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의 기조를 보더라도 거래 정상화입니다. 거래 정상화. 기본적인 정책의 어떤 지침을 보면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거래 정상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어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기본 기조에서 출발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로서도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정책을 내놨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물론 이제 3월 말까지 기금 지원을 받거나 DTI를 활용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을 마련할 그럴 이 일부 수요자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대책 자체가 이 시장이라는 게 실수요 하나하고 또는 투자 수요 두 개 같은 수레바퀴가 공존하는 그런 이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 한쪽 중에서도 특별 계층만을 위한 그런 정책 가지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요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 그러면은 이런 정책이 나올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미분양도 많고 또 앞으로 나올 일반 공급량도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그 대책이 어떤 일정 부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경매투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대책이 나온 이 기간 동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낙찰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대책이 나오기까지 원인이 뭐냐 이거죠.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많이 침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전에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아직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위험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70조 원 이상 뭐 가계대출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뭐 최근에 2.25%에서 다시 또 고정이 됐지만은 그거는 아마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8.29 대책이 나왔지만 뭐 명분이 있죠. 지금 뭐 시장이 아직 확신이 찰 정도로 시장 회복이 되지 않았다. 실물 경기가 호전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어떤 명분이 있지만은 사실상 그 이면에는 8.29 대책을 내놨긴 하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면 시장이 더 하락세의 길을 걷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금리가 다시 또 동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DTI나 LTV 등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간의 그 대책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지금 침체 원인을 보면 뭐 실물 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금리 인상, 뭐 일시적인 공급 집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작년 9월, 10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DTI 규제를 뭐 수도권 확대했고 이 금융권까지 확대했다는 그런 사실부터 시작해서 바로 주택 가격이 하락기를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공급 집중이 있었다. 이거는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면서 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민간 건설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었죠. 분양 물량들이 뭐 중형이든 대형이든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 분양 물량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1차, 2차까지, 그리고 3차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1차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은 2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됐죠. 그죠? 가격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 다른 일부 기타 지역들은 가격대 하락하고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급가는, 오히려 더 1차보다 더 높아졌다 이거죠. 결국은, 일반 주택 가격하고, 보금자리 주택하고의 어떤 갭차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2차 보금자리에서는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게 됐던 시점이죠. 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또 3차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사전 예약 물량들이 더 많습니다.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그 3차 보금자리는 그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2차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차 물량이 많은 데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반 주택 가격들이. 그런 상황이면은, 보금자리에 대한 경쟁력은 뭡니까? 가격이에요. 제일 문제. 제일 큰 게 가격이에요. 기타, 강남권 같은 경우 50% 수준.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의 어떤 분양가 차이, 또는 일반 시세 차이, 그 차이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2차에서도 거의 80%, 9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하고. 그러면 30% 최소한 20% 이상의 분양가 차이, 그 차이를 갖다가 보고 분양을 하려면, 또 분양에 성공을 하려면 3차 보금자리의 분양가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정부로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주택 건설업체에서 또 민간 정보업체에서 업계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것들이 보금자리 물량 좀 조절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보금자리 때문에 일반 분양시장 죽어난다 이거죠. 이기신도 죽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해달라.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최근에 8.29 대책이 나오면서 그럼 물량 조절하겠다.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3차 물량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한 50% 정도, 많게는 60% 정도 수준에서 물량 조절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의 보금자리 예정은 한 10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상당히 증가를 했었죠. 물론 이제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내년 4월 30일까지 아직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가 할인 금액에 따라서 취등록세 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줄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이 또 대형 위주로 해서 미분양 물량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사실. 수도권은 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거의 한 3만 가구 가까이 지금 미분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미분양들도 증가를 한 이유 이것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성이 저하됐다 이거죠. 그간에 지분 가격이 재개발 같은 경우 워낙 많이 올랐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그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지금 뭐 60제곱미터 이하 20,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4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40%, 2대 4대 4 이거를 풀었죠 사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근데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그러고 보니까는 뭐 중대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형 평형을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60%를 쳐야 돼요. 특히나 60제곱미터 이하짜리 20% 이상을 짓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또 지금에 와서 재건축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어떤 그 사업성 또는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금 가격이 강남권이 다른 지역들보다 강남권 재건축하고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그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또 재건축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게 강남권 재건축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70% 정도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 내지 중대형 아파트 또 강남권 주상복합이에요. 얼마 전에 타워팰리스 뭐 거의 50% 가격이 낙찰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시세 자체가 감정가보다 낮았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경매로 취득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끝으로 뭐 그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경매 물건은 계속 증가한다. 그거는 뭐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물 경기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면은 2004년도, 2005년도 수준 정도, 그 정도도 마찬가지로 뭐 금리는 낮지만은 실물 경기가 워낙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리, 저금리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물건들이 금리가 부담이 되면은 처분을 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처분을 해서 그 물건을 채무를 갖다 갚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 이거죠. 거래가 안 되면 그 부담이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은 금융기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결국은 뭐 2회, 3회 최고를 하다가 독촉을 하다가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은 경매 신청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도 경매 정보업체에서 잡힙니다, 통계로. 그러고 보면 뭐 8월, 9월, 12월, 12월 뭐 이런 어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히는데 그런 물건들이 과거 월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매 물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가 요인하고 감소 요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증가 요인이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감소 요인보다는 증가,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에 더 부동화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입찰 가격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입찰자는 늘어나고 있어도 그거는 앞으로의 자산 가치에 대한 상승 또 시세에 대한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경매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더 상승하기를 바라고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원에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낙찰가율, 입찰가, 최저가 이런 거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높게 낙찰을 썼을 경우에는 결국은 감정가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좁아지는 거니까 적어지는 거니까 갈수록 입찰가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특히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들이 가격 경쟁력인데 그 가격에 대한 눈높이를 어떻게 보면 고마워할지 아니면은 참 어떻게 안 좋아할지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금자리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이 워낙 저가로 1차에서 워낙 저가로 공급이 됐다 보니까 또 뭐 장기 전세 주택도 마찬가지 임대주택 여러 어떤 공공분의 주택들이 저가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냥 그 역으로 보면 가격이 상당히 낮은 이 경쟁력이 없는 거, 그냥 굉장히 높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 낙찰가, 입찰가, 아직까지는 입찰가를 쓸 때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감정가가 시세보다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경매에 붙여지는 것들은 4개월, 5개월 전에 감정이 된 것들이에요. 4개월, 5개월 전에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았죠.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시세는 감정가보다 더 낮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니까 그러고 보면 입찰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형 같은 경우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중소형이 그만큼 어떤 게 위험 요소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거예요. 실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중대형보다는 수요층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하락폭을 보더라도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물론 상승할 때 상승폭은 대형이 훨씬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대형 못지않게 중소형도 그 수요가 맞춰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하니 더 뭐 밑으로 더 조금은 더 이제 상승폭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고 그만큼 어떤 그 수요도가 많은 그 평형이 바로 중소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역으로 생각하면 중소형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이라는 건 안정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로 인해서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서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임대가든 매매가든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강서 지역 9호선 라인에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평대 전후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30평대, 40평대, 50평대가 만약에 그 라인에 있었다 그러면은 9호선이 황금도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강남 지역, 강남권, 또 앞으로는 지금 뭐 송파 지나서 강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강남 지역을 아주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뭐 임대수도 마찬가지지만 매매가가 더 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이 바로 9호선 라인 쪽이에요. 특히나 강서 쪽. 근데 말씀드렸듯이 강서 쪽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소형, 중형 이하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물건은 중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대형 투자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낙찰가율도 뭐 2번, 3번 유찰이 돼서 낙찰이 되는 그런 사례니까 70%의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되고 가격 상승기에 접어들면 왜냐하면 30평대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40평대, 50평대까지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60평대 넘어가는 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만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남들 가격에 대한 상승 여지가 있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특히나 경매는 낮게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은 더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는 굉장히 어떤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전제가 하나 있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하에 가야지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측면은 이번 8.29 대책 말씀을 드렸지만 8.29 대책에 대한 그 수혜는 경매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책이 일반 부동산 시장 또는 분양 시장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하기 위한 물량 결국 입주 못해서 팔리지 않으면 경매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그거를 경매로 마련한다. 또 DTI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 DTI를 활용해서 한도껏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다. 이거는 모두 다 경매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낙찰 받고 최소한 3주가 지나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금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언제까지? 최소한 3월 첫 주까지는 낙찰을 받아야지 대책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기간적인 계산이 일반 매매하고 경매 특성상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감면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올해 말까지 시한이었던 것들이 내후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 농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득해서 또는 뭐 매각하는 경우에 올해까지 매각해야지 양도세 중과 60%가 안 돼, 60% 중과가 안 하고 6%에서 35% 중과를 했던 사항을 내후년 2012년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것도 주택 같은 경우에 12년까지 연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취득을 해서 다주택이 돼도 2012년이 지나고 나서 언제든 팔아도 또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됩니다. 이런 점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가 한 시한 만료였죠. 일몰 시한이 올해였죠. 취등록세가 당초는 취득세 2%, 등록세 2%, 4%,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포함해서 4.6%가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당초는 50% 감면해서 2.3% 내지 2.7%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게 1년간 또 연장이 됐어요. 내년 말까지죠. 내년 말이 지나면 5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으면 5억이 낙찰받으면 2.3%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00만 원에서 2011년 이후에 취득할 때에는 얼마? 2배입니다. 2배. 4.6%. 2,000만 원이 넘죠. 그 취등록세 부담도 그 무시 못할 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기금 활용을 하려면은 3월 말까지, 그리고 취등록세 활용을 하려면 2011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경매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상가 쪽인데, 상가는 뭐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50%의 낙찰가율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기의 어떤 침체 부분, 그리고 아직도 뭐 외형적인 경제 성장은 좋다 하지만 서민 가계 경제 또 상가 경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상가에도 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6%, 7% 경제 성장, 그게 언젠가는 장담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실물 경기 회복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체감 경기 회복으로. 그래서 체감 경기,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면 더불어서 상가 공실이 상당히 급감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어떤 상가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50% 낙찰가율이라 그러면 외환위기 위기 때 2007년도 말 이후 2008년도 2009년도 때의 경매 통해서 대박을 누렸다라는 그 정도 수준의 낙찰가율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낙찰가율 가격만 보고서는 가장 가격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바로 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상가가 과연 경매에 나오겠느냐? 나옵니다. 나와요. 그 현장 이렇게 가보시면 괜찮은 상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물건들,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평균 낙찰가율 50%라고 하지만은 목 좋은 지역은 60% 넘어가긴 합니다. 낙찰가율이. 이건 평균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상가 같은 경우가 낙찰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낙찰 받기도 쉽고요. 이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분간의 어떤 그 경기 침체가 현 상황을 유지할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단기 상품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상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전망들 뭐 보시면 알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권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일반 주택하고 달리. 그러니까 주변이 상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또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연계성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상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빨랐습니다. 다른 경우는 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빨랐는데 마지막으로 뭐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또 가격이 그렇게 상승 뭐 실무 경기가 뭐 회복이 됐다 뭐 아니면 뭐 경제 성장이 뭐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를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2002년도, 2004, 5년도, 2006년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런 급한 생각에 막 후발주자들이 막 뛰어듭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간에 2003년도 참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정부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신도시든 택지개발이든 뭐 또는 SOC든 모든 뭐 도로 철도들이 뭐 속속들이 개설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상도 지금 뭐 올해도 그렇지만은 지난해 재작년 40조 한 해에 40조 50조 원씩 보상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중에 뭐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지만 내수 중에 몇십억씩 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또 침체기이고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는 조금의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관망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달에 상담 하나 받은 게 뭐냐면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30억 정도가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이 어디서 생겼느냐 얘기를 하는데 우면지구 있잖아요. 우면지구 보금자리 그 비닐하우스 보상받아가지고 30억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찾아봐 주세요. 그런 정도로 시장 상황이 물론 시장도 그렇지만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사실은 움직여줘야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뭔가를 더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움직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아직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앞으로 경매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자든 실수자든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